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 제2강 푸시킨의 작품 벨긴 이야기입니다. 벨긴 이야기는 1830년에 집필하여 183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림은 초판본 표지입니다. 푸시킨은 숙부의 유산 문제로 볼디노 영지에 갔다가 1930년 가을 콜레라가 발생하여 그 때문에 볼지노에서 발이 묶여 여러 작품들을 집필하는 왕성한 창작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 벨킨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푸시킨의 첫 번째 소설집으로 5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간행자로부터가 1930년 10월 후반 또는 12월 31일에 집필되었으며 그 한 발이 9월 9일에 집필되었고 눈보라가 9월 14일, 장의사가 9월 20일, 역참지기가 10월 14일, 귀조가가시 농사꾼 처녀가 10월 20일에 집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간행자로부터가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먼저 간행자로부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간행자 AP는 이반 페트로비치 벨킨이 쓴 이야기를 출간하려고 하는데 그의 전기를 알 길이 없어서 벨킨의 친구에게 그의 삶에 대한 정보를 얻어 독자에게 소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은 간행자 AP의 말, 벨킨의 인생 여정, 간행자의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P는 당연히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이니셜입니다. 이처럼 푸시킨은 자신을 간행자라고 하고 작가는 벨킨이라고 밝힌 것이죠. 푸시킨이 벨킨이란 허구의 작가를 내세운 이유를 비평가들은 보통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선은 시인으로서 이미 명성을 날리던 푸시킨이 발표하는 첫 번째 소설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대비해서 벨킨을 내세우는 것이라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검열 때문에 벨킨의 이름을 빌린 것이란 설입니다. 셋째는 푸시킨이 좋아했던 월터 스콧의 영향으로 액자소설 형식을 취했다는 설입니다. 푸시킨의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설이 모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 작품 발사 또는 그 한 발 또는 일발로 번역되는 위스트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처럼 제목이 다양하게 번역된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위스트렐은 발사이지만 결투에서 미뤄둔 한 발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결투로 번역되기도 하고 일발이라고도 하고 또 그 한 발이라고도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우선 실비오가 나옵니다. 신비롭게 묘사되는 인물로 가난하면서도 사치스럽고 뛰어난 사격수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를 선망하는 관찰자, 화자가 등장합니다. 000 지구 장교이죠. 그리고 실비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대범하고 잘생긴 인물인 백작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 실비오라는 한 남자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묘사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비밀스러움이 그의 운명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러시아인처럼 보였으나 외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음울한 창백함, 번뜩거리는 눈, 입에서 나오는 짙은 연기는 그를 진짜 악마처럼 보이게 했다라고요. 하지만 어느 모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결투를 신청해야 할 상황에서 실비오는 실망스럽게도 결투를 신청하지 않고 사과를 합니다. 화자는 용감함을 인간의 최고 가치로 보며 어떠한 악덕도 용감함만 있으면 을에 용서하였던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용기의 부족이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화자는 실비오가 사격 실력만 뛰어날 뿐이지 용기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와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실비오는 편지 하나를 받고는 급히 떠나려 하는데 떠나기 전에 화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젊은 시절 어느 백작과의 결투와 그 남겨둔 한 발에 관한 이야기였죠. 뛰어난 용기와 사격 실력으로 자신만만하던 실비오는 사격 실력도 집안도 잘생긴 것도 돈 많은 것도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백작의 등장으로 경쟁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모임에서 백작은 실비오를 모욕하죠. 그리고 실비오는 그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결국 결투에서 백작이 먼저 실비오의 모자를 쏘고 실비오가 쏠 차례가 되자 그는 내 총을 맞이하고 서서는 모자 안에서 잘 익은 버찌를 골라 먹으며 씨를 뱉어 실비오한테 튀어오게 했다. 그러자 그의 배짱에 화가 난 실비오는 당신은 지금 죽을 기분이 아닌 모양이군요 라며 자신의 한 발은 남겨두고 나중에 자신이 원할 때 쏘겠다고 합니다. 백작은 그것에 동의하죠. 실비오는 백작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백작이 당당하게 나오자 한 발을 나중에 행사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뤄두었던 백작과의 결투를 치를 날이 왔다며 실비오는 떠났고 그 후 그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집안 사정으로 N 공공 마을에 살게 된 화자는 이웃 백작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작과 미녀 아내를 만나게 되죠. 백작은 32살쯤 되는 잘생긴 인물입니다. 5년 전에 미녀 아내와 결혼해서 이 마을로 신혼여행을 왔었고 실비오가 신혼여행 중인 그들을 찾아와 자신의 한발을 행사하겠다고 결투를 재신청했던 일화를 듣게 됩니다. 백작이 먼저 실비오를 겨누지만 총알은 빗나가 벽에 걸린 그림을 맞추게 되고 실비오는 울고 있는 아내 앞에서 떨고 있는 백작에게 나는 만족하오. 난 당신의 겁먹은 모습을 보았소.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나를 겨누게 했소. 당신은 나를 잊지 못할 거요. 당신을 당신 약심에 맡기겠소라며 백작의 총알이 날아갔던 그림을 다시 쏘고 떠납니다. 그 후 화자는 실비오가 그리스 독립전쟁, 즉 알렉산드르 입실란트 봉기 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독자들은 왜 갑자기 생뚱맞게 그리스 독립전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만주의 대표자 바이런이 1824년 그리스 독립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실비오의 죽음도 조금은 설명이 됩니다. 이 작품은 낭만주의적 향수와 결투, 카드놀이, 샴페인, 비밀스러움, 신비주의, 악마적 성향, 용기와 대범함 등 낭만주의적 클리셰가 가득한 작품이니까요. 실비오가 벽에 붙은 카드를 맞추는 것이라든가 바이런처럼 그리스 독립전쟁에서 죽은 것 등을 들어 푸시킨이 낭만주의의 종말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비평가도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눈보라입니다.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17살로 날씬하고 창백하며 프랑스 소설로 교육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블라지미르 니콜라이비치가 등장하죠. 가난한 소위보로 둘은 사랑에 빠지지만 마리아의 부모가 반대하자 옆 마을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보라가 쳐서 마샤와의 결혼이 실패하죠. 나중에 등장하는 부르미는 26살로 예의와 관찰력, 편안한 말솜씨를 가졌다고 나옵니다. 흥미로운 창백함을 지닌 부상당한 젊은 경비병의 침묵은 마을 처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눈보라로 우연히 옆 마을에 들렀다가 그를 신랑으로 오인한 사람들에 이끌려 교회로 가서 마샤와 우연히 결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부모인 가브릴라 가브릴로비치 알씨와 프라스코바 페트로브나가 등장하는데 유쾌하고 손님 접대를 잘하는 너그러운 부모입니다.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811년 네나라도보의 영지에서 살던 마리아는 휴가 중이던 가난한 소위보 블라지미르와 사랑에 빠져 비밀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먼저 출발하고 블라지미르는 뒤따라 가기로 했죠. 그러나 그날 눈보라가 너무 불어서 블라지미르는 자드리노 마을까지 고생고생해서 겨우 찾아가지만 너무 늦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리아는 아침에 자신의 집에서 몸 상태가 안 좋아 몸져 눕게 되죠. 마리아의 부모는 마리아가 병이 난 것이 블라지미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블라지미르와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블라지미르는 다시는 그들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며 1812년 전쟁터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혼식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채 그 마리아는 고향 영지를 떠나고 블라지미르는 1812년 나폴레옹 전쟁 때 전장에서 중상을 입어 사망합니다. 4년 후 홍기가 찬 마리아는 부상당한 기병대의 부르민에 대해 알게 되고 그에게 끌립니다. 둘의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모두가 마리아와 부르민의 사랑을 응원하였죠. 그렇게 부르민은 마리아를 만나 사랑을 고백하던 중 자신이 이미 결혼한 몸이라 결혼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알고 보니 그는 4년 전에 블라지미르가 눈물어 때문에 헤매고 있는 사이 그 마을을 지나다 신랑으로 착각한 사람들에 이끌려 교회에서 장난삼아 마리아와 결혼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날 결혼 상대가 바뀐 것을 보고 기절해버렸고 나중에 도착한 블라지미르는 마리아가 다른 이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둘은 4년 전에 이미 결혼했던 사실을 알면서 작품은 끝이 납니다. 이 글에서 정해진 운명은 말을 타고로도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듯이 눈보라로 인해 운명의 장난에 말려들지만 결국 자신의 짝을 다시 만난다는 감상주의적 경향이 짙은 작품입니다. 마리아와 부르민이 눈보라치던 그 밤에 결혼한 사실을 맨 마지막에 밝혀서 독자들의 허를 찌르는 플롯의 묘미가 빛나는 작품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장의사입니다.
아드리안 프로호로프는 장의사로 음울하고 침울한 성격입니다. 그가 침묵을 깨뜨릴 때는 그의 물건들을 필요로 하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 또는 종종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과하게 비싼 값을 요구할 때뿐이었다라는 표현에서 푸시킨의 유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죽음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꼭 불행만이 아니라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죠. 그리고 이웃이자 독일 출신의 구두장이 고틀립 슐츠와 아내 루이자, 딸 롯데가 등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유르코라는 핀란드 출신 순경이 나오는데 니키타 대문 부근에 살며 독일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설명됩니다. 그리고 망자들이 등장하는데 페트르 페트로비치 꾸릴리키는 근위대 퇴역 중사였고 아드리안에게 첫 번째로 관을 사기당한 인물입니다. 그 외에 망자들로는 여단장과 뚜르히나가 있습니다. 작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독일인 구두장이 고틀립 슐츠의 은혼식에 초대받은 장의사 아드리안 프로호로프는 자신들의 고객들을 위해 건배하자며 자신에게는 망자들을 위해 건배하는 게 어떠냐는 말에 화가 납니다. 장의사인 자기의 직업을 비웃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화가 풀리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온 아드리안은 망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게 낫겠다고 말하며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의 고객들이었던 망자들이 찾아와 자신에게 따지며 횡포를 놓는 꿈을 꾸게 되고 놀라서 깨보니 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푸시킨식의 풍자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인간의 죽음도 돈으로 보는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죠. 또한 이 작품에서는 당시 러시아 사회에 매우 유행하였던 비밀단체 프리메이슨에 대한 언급도 등장합니다. 구두장이 고틀립 슐츠가 아드리안을 초대하려고 그의 집에 왔을 때 이렇게 서술됩니다. 예기치 않은 자유석공조합 즉 프리메이슨식의 노트 3번에 의해 끊겼다라고요. 그리고 낭만주의에 대한 직접적 언급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낭만주의 작가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아드리안 프로로프가 입고 간 러시아식 카프탄이나 아쿨리나와 다리아의 유럽풍 의상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별로 신뢰가 안 된다면 두 처녀가 명절 때나 쓰는 노란 모자와 빨간 장화를 신었다는 것 정도는 말해두도록 하겠다라는 대목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러시아에서도 유행했던 음울하고 침울한 분위기의 고틱 소설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의사라는 등장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점이 새로운 시도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벨킨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역참지기입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의 작은 인간의 계보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삼손 비린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러시아를 여행한 높지 않은 등급의 역참지기에 대해 동정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화자가 등장합니다. 화자가 살펴본 역참지기 삼손 비린은 부성애가 넘치는 인물로 아내가 죽은 후 딸과 역참을 꾸려나가다가 딸 두녀가 집을 나간 후 딸을 그리워하다 숨을 거둔 가여운 인물입니다. 십사관등이란 말단 등급, 호라비, 딸을 잃고 시련 속에 숨을 거둔 정황 등 모든 것이 작은 인간, 즉 말린키 촐라백의 전형에 어울리는 인물이죠. 그의 딸 두냐는 14살로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녀로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민스키 대위와 가출한 딸입니다. 두냐를 데리고 떠난 민스키는 기병대위로 우연히 역참에 들렀다가 두냐에게 반해서 그녀를 데리고 페테르부르크로 떠나버린 청년입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라비 역참지기 삼손 비리는 뛰어난 아름다움과 명민함으로 짜증 섞인 손님들을 잘 다뤄주며 역참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14살짜리 딸 두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스키라는 한 경기병이 역참에 들렀고 두냐에게 반한 민스키는 열병이 났다는 이유로 며칠을 더 묵고는 떠나는 날에 두냐를 교회까지 받아다 주겠다며 함께 나간 후 두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후 삼손 비리는 두냐를 찾다가 수소문 끝에 민스키의 집을 찾아가지만 민스키에게 홀대만 당하고 역참으로 돌아옵니다. 화자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M 마을에 들렀는데 삼손 비리는 이미 죽었고 두냐로 보이는 여인이 삼손 비린의 묘지를 방문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작품은 독자들의 기대를 뒤엎는 반전이 매력입니다. 삼손 비리는 딸 두냐를 길 잃은 양으로 생각하고 역참에도 돌아온 탕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독자들은 삼손 비린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람둥이 경기병의 꾀임에 빠져 사랑의 도피를 했다가 버림받고 집으로 돌아오거나 거리의 여인이 되어 인생을 망친 여인들의 이야기를 예견하며 서사를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삼손 비린이 민스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두냐는 멋지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민스키가 앉은 알라그다 팔거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자기 말에
영국제 안장에 앉은 여기수처럼 불쌍한 역참지기, 그에게 딸이 이토록 아름다워 보인 적은 없었다라는 표현에서 독자들의 예상이 조금은 빗나가고 있다는 암시가 느껴집니다. 특히 두냐가 아버지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양탄자 위로 쓰러졌다는 표현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죠. 아버지를 보자 쓰러질 정도라면 아버지는 자신이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삼손 비리는 혼자 역참으로 돌아오고 그 일이 있은 후 3년 후 삼손 비린과 하자는 두냐에 대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여행 다니는 바람둥이가 깨어내어 잠시 데리고 있다가 내버려두는 여자가 그 애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지요. 오늘은 온갖 비단의 비로도를 두르고 있지만 내일이면 보세요. 술꾼들과 함께 거리를 쓸고 다닐 테니. 종종 두냐도 아마 곧 파멸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그녀가 무덤으로 가길 바라는 죄를 짓게 되지요. 라고요. 삼손 비리는 두냐가 버림받을 것이고 딸의 운명이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 비린이 죽은 후 그의 묘지를 찾은 두냐의 모습은 삼손 비린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를 만났던 꼬마의 말은 이렇습니다. 말 6마리가 끄는 대형 고급 마차를 타고 오셨죠. 조그만 귀족 도련님 셋하고 유모하고 검은색 애완개까지 데리고요. 역참지기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울음을 터뜨리더니 아이들에게 얌전히 있거라 묘지에 좀 갔다 올게 하고 말했어요.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저를 불렀죠. 그런데 귀부인은 내가 길을 안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제게 옷카페이카 은전을 주셨어요. 정말 좋은 마님이었어요라고요. 푸시킨은 당시 너무나 흔했던 신분 차이의 난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귀족 만나님이 된 두냐의 모습을 반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흔할 수 있는 이야기를 반전으로 마무리하여 독자들의 허를 찌르는 것, 이것이 바로 푸시킨의 매력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귀족 아가씨 농사꾼 처녀입니다. 짧지만 유쾌한 얘기이죠. 등장인물은 화자가 나오고 이반 페트로비치 베레스토프라는 지주가 등장합니다. 러시아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지주로 이웃 지주의 영국병을 비판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세이 베레스토프가 나오는데 대학 졸업 후 무관의 꿈을 꾸고 있는 청년으로 농노처녀 아꿀리나와 사랑에 빠지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웃 그리고리 이바노비치 무롬스키는 영국의 전통을 러시아에서 이용하려는 지주로 소위 영국병에 걸린 지주입니다. 그의 딸 리자베타, 그리고리에브나는 외종딸로 장난기가 많아 아꿀리라라는 농사꾼 처녀로 분장하여 알렉세이와 친해져서 결국 사랑에 빠지는 아가씨입니다. 리자베타의 하녀 나스자는 프랑스 비극에 나오는 그 어떤 하녀보다도 중요한 인물이라고 소개되는데 리자베타에게 농사꾼 처녀의 말투와 제스처 등을 가르쳐주는 역할입니다. 잭슨 양은 리자베타의 영국인 가정교사입니다. 이 작품은 이웃이지만 앙숙지간인 두 지주 사이의 불화와 화해 그리고 그 자녀들인 알렉세이와 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리자베타는 알렉세이가 농사꾼 처녀들과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궁금해서 농사꾼 처녀로 변장하는데 농사꾼 복장인 루바시카와 사라판을 입고 집신을 신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말투로 이야기하고 제스처까지 따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귀족과 농민은 복장뿐만 아니라 말까지 달랐기 때문이죠. 이런 점은 알렉세이가 자신을 처음에 젊은 주인의 몸종이라고 속이며 인사하자 아꿀리나로 변장한 리자베타가 나리와 하인을 어떻게 알아보지 못해요. 옷도 그렇고 말도 다르고 걔도 우리말로 부르지 않았잖아요. 라고 반박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귀족은 평소에도 불어로 이야기하고 영국식이나 프랑스식 예절을 갖추었으며 농민들은 러시아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베레스토프와 무롬스키는 별일 아닌 일로 틀어져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가 사냥 중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롬스키가 사냥에서 낙마해서 허리를 다치면서 베레스토프의 집에 가서 도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성년이 된 두 자녀의 결혼까지 추진하게 되죠. 아꿀리나로 변정해서 이미 알렉세이를 만나고 있던 리자베트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두 집안의 식사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무롬스키는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수줍음을 탔냐? 아니면 네가 무슨 소설의 여주인공이라도 돼서 그들에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증오를 품고 있다는 말이냐?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들의 결혼 추진을 알게 된 알렉세이는 농사꾼 처녀와 결혼하고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소설적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라고 서술되죠. 결국 알렉세이는 아쿨리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말하고
결혼을 무효화시키려고 우롬스키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굴리나를 만나서 아굴리나가 리자였음을 알고는 키스하며 끝나죠. 이 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유쾌한 패러디로도 익힐 수 있습니다. 1930년 푸시킨은 처음으로 소설을 집필하면서 당대에 유행했던 감상주의, 낭만주의 소설을 패러디하고 유머와 반전이 넘치는 소설을 만들어냈습니다. 5편의 단편이 결투, 사랑, 죽음 등 다른 소재와 장교, 역참지기, 장의사, 젊은 남녀 등 다른 인물들, 그리고 낭만주의, 감상주의, 사실주의 등 다른 경향으로 쓰여져 다양한 소재와 주인공들을 멋진 필력으로 풀어낸 푸시킨의 천재성을 드러내줍니다. 이상으로 벨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